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일주일 만에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며 한남동 관저 시대는 2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최장 10년 동안 40여 명 규모로 알려진 전담 경호팀이 윤 전 대통령 경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량에 올라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파가 몰린 곳에선 경호원들이 차량 옆에 바로 붙어 주변을 경계했고, 도로를 달릴 땐 경호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차량을 앞뒤 양옆에서 에워싼 채 이동했습니다. 신호를 통제한 가운데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40명 규모로 알려진 전담 경호팀도 사저 경비에 돌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임 대통령이 최장 15년 동안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것과 달리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0년 동안 경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사저가 공동주택인 만큼 입주민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다른 장소로 이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6개월 동안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년여 만에 사저에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월요일 사저 인근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는 비상계엄으로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게 돼 다행이라고 밝혀 본격 사저 정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관저 앞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이크를 찾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차량에 탑승했고 곧바로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배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며 특히 지난 겨울 관저 앞을 지켜준 청년들의 열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자신이 함께 꿈꿨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저를 떠나기 전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20여 분간 별도의 인사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며 많이 미안하고 감사했다고 말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강건하시길 기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도 연차 등 휴가를 내고 대통령 부부 환송에 나섰는데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와 번영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 퇴거의 순간 새 역할을 예고한 건 물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저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며 자숙하고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와 서초동 사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에서 석방, 파면까지 고비마다 몸살을 앓았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다시 인파가 몰렸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퇴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웅하려는 지지자들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밝은 모습을 보이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거나 목이 터져라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떠날 때와 정반대 처지로 돌아온 서초동 사저에서도 열렬한 마중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탄핵 무효 등의 구호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했습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진 관저 정치는 또 다른 내란 획책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퍼포먼스도 연출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몸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윤건희가 바로 내란 수괴다. 한쪽에선 방패를, 다른 쪽에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질적 풍경 속에 관저와 사저 주변 경비 태세는 종일 삼엄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이 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건 헌법 위반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본안과 가처분은 각각 6건으로 유사 사건들로 분류돼 모두 40여 재판관에게 배당됐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헌법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위법한 것인지, 위법하다면 그렇게 임명된 재판관들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검토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시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가처분 사건 성격상 이르면 다음 주 선고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심리정족수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불과 나흘 만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한계와 관련해 처음으로 내리는 판단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오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부인 완전체로 판단을 내리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받은 명 씨는 재판 중이라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둘러싼 질문에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날인 그제도 9시간 가까이 조사했는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첫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전 목사는 이번 재판은 해프닝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파란색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헌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는 공천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돈을 줘야 받죠. 돈을 줘야. 누가 돈을 줘야 받지. 돈 주면 뭐 차라리 통장에다가 입금해가지고 받으면 좋지. 공천을 받기 위해 전 목사에게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통일당 예비후보 이하영 씨 부부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헌금을 내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고 전 목사 측이 이를 이용해 오히려 돈을 뜯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천헌금의 불법성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공천헌금을 요구를 하고 정치 초년생들을 이용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이 씨에게 비례대표 선순위를 준다며 안수기도를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의 YTN 보도에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에게 잘 부탁한다며 금품을 준 것도 유리한 기사를 모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안수기도 헌금을 받는 건 교회의 제도라며
자유통일당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의례적인 덕담을 한 거라며 취재진에게 준 돈도 유리한 보도를 노린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적다며 이번 재판은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두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팽팽하게 맞붙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로 잡힌 2차 공판기일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근로자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0대 굴착기 기사인 A씨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붕괴 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빨려 들어갔다가 밤샘 작업을 통해 13시간여 만에 구출됐습니다. A씨는 의식이 비교적 또렷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걸로 파악됐지만 장시간 잔해에 깔려 있었던 만큼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당국은 A씨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 아직 실종 상태인 건설사 소속 50대 근로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명시는 인근 아파트 등 거주민 2천여 명에게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무너진 지하철 신안산선 지하 공사 현장은 주택가 한복판 땅 밑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각종 건물이 밀집한 상황인 만큼 일대에는 곧바로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여파는 피했지만 도로 전체가 갈라지고 주저앉은 만큼 추가 붕괴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임시 대피소를 좀 마련을 해서 이에 따라 광명시는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 2,400여 명에게 주변 학교와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 쪽에 공공장소로 대피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집을 떠나게 된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고 당시 집 안까지 굉음과 진동이 느껴졌던 상황. 혹여나 추가 붕괴가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집에 잠깐 이제 짐 가지러 올라갔다 왔는데도 겁나고 집에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근처에 그냥 가까운 호텔을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그렇게 갈 거고. 당장 머물 곳은 정해졌지만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황. 몸만 펴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디 가서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수험생들이 있는데 수험생들은 지금 중간고사가 내일 모레예요. 그럼 계속 시험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광명시는 일단 서둘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주민들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이 포함된 공사 구간에 대해 감사원이 과거 집안이 매우 불량하다는 감사 결과를 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적정성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엔 신안산선 제5공구의 경우 터널 시작점에서 약 19km 떨어진 구간에 안반이 부스러지는 등 집안 상태가 매우 불량인 5등급인데도 터널 설계에 인버터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적시됐습니다. 인버터는 도심 구간에 지하 터널을 건설할 때 집안 융기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터널 바닥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시설물로 사고 연관성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또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가 전복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량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일대가 꽉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2차 사고까지 모두 6대가 충돌했고 승용차 탑승객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에 10km가 넘는 구간이 전면 통제되면서
2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인도 위로 택시가 올라와 있고 바로 옆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진 SUV가 견인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분쯤 전북 전주시 팔복동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가 SUV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전복된 SUV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는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1톤짜리 화러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사가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과 실려있던 생선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바닥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유명 아이돌 멤버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남성들이 검거됐습니다. 목소리까지 합성한 경우도 있었는데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회원들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이 방 안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립니다. 체포영장에서 체포하는 거고 변호인 선임하실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어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성적 허위 영상물 1,100여 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팅방 회원들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거나 팬 사인회를 찾아가 등신대를 활용해 음란 사진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에 걸쳐 유명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성착취물 150여 개를 만들어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체포됐습니다. 영상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합성해 해당 연예인이 실제 저속한 말을 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그리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 영상물, 그러니까 딥페이크죠. 요거 관련해서 유포하고. B씨와 같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중학교 동창 등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300여 개를 제작해 유포한 20대도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특성상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서는 텔레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등 위장 수사와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을 벌인 경기 북부경찰청은 A씨와 B씨를 포함한 채팅방 운영자 23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 상태로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한 60여 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대화방에 참여한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검거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영상물 삭제 차단과 국선 변호인 선임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연예 기획사들과도 협력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아침 8시 40분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따라 자신의 차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각자 등교하던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해 길을 알려달라며 차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서울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쯤 만취 상태로 노상에 세워져 있던 서울 성동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강북구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서울교총과 함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거부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 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피해 교사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를 둘러싼 치킨 게임이 격화하면서 양국 정상의 기싸움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잘 돼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과시했지만 시진핑 주석도 두렵지 않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145% 관세에 중국이 125%로 맞선 다음 날 미국 통상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What's your response to what President Xi Jinping said this morning? I'm not going to give any further comment this morning. Thank you, though. Is the U.S. engaged in negotiations with China? Not at this point.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관세 정책을 정말 잘하고 있다며 미국과 세계에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썼습니다. 사실상 상호 관세를 번복한 데다 중국도 예상보다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선 중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기를 들 생각은 없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Why doesn't the president just pick up the phone and get this ball going? As I said from the podium just a few days ago when I was up here, would be gracious if China intends to mak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So is he waiting for China to make the first move here? I'm not going to comment on communications that are happening or may not be happening.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관세 전쟁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두렵지 않다며 결사항전의 뜻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발전을 이뤘다며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시진핑 주석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거라며 관세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관세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방미를 통해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관련 협상의 틀을 마련한 게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관세 협상은 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담당할 걸로 파악됐는데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있고 한국, 일본과 가급적 원만한 협상을 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며칠 사이 미중 갈등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열됐는데 우리 기업에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긴밀히 협의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은 중국의 역할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이 대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한글로 중국의 단호한 반격과 저지가 없었다면 90일 유예 기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유예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단지 90일 유예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관세 문제와 별개란 입장이지만 결국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쓰이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콕 집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물론 인도태평양 사령관까지도 주한미군 감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도발 저지는 물론 중국과 나아가 러시아 견제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To reduce the force becomes problematic, and I won't speak to policy, but what we do provide there, sir,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다면 주둔 비용을 더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군사 보호 비용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관세 협상 테이블에 방위비 문제까지 모두 올려놓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재협상 절대 불가를 고집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밀어붙일 경우 현실적으로는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SMA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그건 뭐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측면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어떤 협의가 진행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차피 재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관세를 낮추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은 점차 현실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성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K-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대선에 나가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이 예비후보는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히지만 그런 만큼 경쟁자들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당대표직 사퇴 뒤 하루 간격으로 영상 출마 선언과 비전 발표를 잇따라 진행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친문재인계를 전면에 배치한 통합형 경선 캠프 인선도 직접 발표한 이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과 달라진 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 뒤 3년 동안 줄곧 유력 대선 주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장한 지금 당 안팎에 사실상 맞수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되면 뭘 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그래도 가장 많이 한 게 지금 이재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후보 경쟁력과 정당 간 힘의 균형, 민심의 흐름 등 이른바 선거의 3요소인 인물, 구도, 바람 역시 이 예비 후보에게 유리해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때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마냥 꽃길만 앞에 놓인 건 아닙니다. 우선 민주당과 이 예비 후보에게 입법과 행정 권력이 집중되는 걸 우려하는 견제 심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의회 권력을 넘어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다 30%대에 갇힌 지지율의 확장도 필요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정권교체 여론이 그대로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향후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예비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지금의 그래서 정치를 좀 안정시키는 거, 그게 최고의 공약이고 비전이라고 봐야죠. 또 지금은 난립 양상을 보이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진영 대결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엔 또다시 박빙 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예비 후보가 국민 통합을 주도하고 구체적 정책 공약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가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 전 지사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상징적 장소인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그동안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강조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세종시를 출마 장소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건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김 전 지사가 4번째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체제 전쟁 속에서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는 5선 국회의원 정치력을 갖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이 대선 경선 과정 모두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항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당층이 응답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걸 고려하면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로 경선을 하겠다는 건데 이번 대선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마음까지 얻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경선 흥행 기대감이 큰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차출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대선 체제 첫 주 국민의힘 후보 7명의 출마 선언. 민주당과 이재명 예비 후보 집권 시 권력 집중 현상을 둘러싼 우려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의회 독재 세력 민주당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경선 룰 논의도 이 예비 후보 독주가 예상되는 민주당과 대비되는 예측 불가능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할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중도층 민심 반영을 노리고 4명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의 결선 투표로 막판 뒤집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프로스포츠처럼 경선 전 미디어 데이를 열고 토론회에선 MBTI에 기반한 자기소개나 악플 대응 등 예능적 요소도 예고됐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흥행 요소를 포함해서 서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대에 가까운 그런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인데 거기와는 상당히 대조를 이룰 겁니다. 다만 경선 흥행과 별개로 소속 대통령 파면 직후 조기 대선이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본선 경쟁력 여부엔 물음표 섞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실제 현직 광역단체장 4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빼면 퇴임하지 않고 휴가 등을 활용해 경선을 치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스크 없이 대중의 이름 알리고 체급 올릴 기회로 경선을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일부 후보는 경선 레이스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소통이나 만남을 공개하며 윤심 마케팅에 나섰는데 중도 확장의 악재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마치고 그만두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그동안 배신자들한테 상처를 입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물밑 논의를 넘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 시한인 오는 15일을 넘기면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무소속 출마 뒤 단일화 등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내내 총리를 지내는 등 외연 확장 효과가 크지 않다거나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반명연대, 비명연대를 훨씬 더 그 진영을 폭넓게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경선 레이스의 출발대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에겐 당내 통합뿐 아니라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란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 민심에 집중하기보단 전체 국민을 염두에 둔 행보가 경선 승리의 첫 단추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번 조기 대선에 자체 후보를 내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혁신당은 당무위원회 논의 결과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선거 전략을 전체 당원 투표에 붙여 당론으로 확정해 줄 것을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에게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가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 본과 3, 4학년생 110여 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등 주요 의대들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본과생의 유급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2026년 의대 모집 인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대가 의대 본과 3, 4학년 110여 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유급 대상이 되는데 3학년은 수업 복귀율이 20%에 못 미쳤고 본과 4학년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임상 실습에 절반 넘게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정 갈등 사태 이후 본과생 집단 유급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유급 통보는 보통 학기 말에 하지만 이번 집단 유급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통보할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연세대 등 주요 의대들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본과생의 유급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전원이 복학했다고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발표를 하려던 교육부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걸었지만 유급생이 대거 나오면 전원의 기준을 결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 등 강경 투쟁 분위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의대 모집 인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대생 사이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의정 합의와 관련한 특별한 대화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달에도 분양 가뭄이 예상되는데 탄핵 전국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톱하기 준비 작업이 한창인 서울 중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 20층의 4개 동, 모두 404가구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7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인데 이달 서울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도 봄 이사철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산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12,000여 가구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1분기에 1,000가구 이상 공급된 지역도 충남, 전북, 경기 이렇게 3곳에 불과했습니다. 분양 가뭄은 이달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달 전국 분양시장에는 2만 3천여 가구가 나올 예정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0% 줄어든 수준입니다. 급등한 공사비로 사업성이 악화한 데다 탄핵 전국 등으로 저조한 분양 실적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 조기 대선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니 분양 가뭄은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분간은 대선이라는 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상반기 분양을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 대선 직전에 분양을 진행을 하겠지만 얼어 죽어도 신축, 이른바 얼죽신 열풍 속 분양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새 아파트를 찾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용산과 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외에도 금융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임꺽정과 일지매, 삼국지 등으로 유명한 고우영 화백의 타기 20주년입니다. 이에 맞춰 작품 세계와 유산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우영 화백은 한국 만화의 지평을 넓힌 거장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한 만화가를 넘어 고전과 민담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일지매와 가루지기 같은 작품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독창적인 해석과 강렬한 캐릭터로 재탄생시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삼국지와 수호지, 18사략 같은 중국 고전은 그의 손에서 해학과 풍류가 더해져 더욱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중국 역사를 그리면서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쩜 지금 우리 세태하고 똑같은가. 특히 정치적인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는 교훈이 아니라 바로 1000년 전 이야기도 우리 지금 현대 이야기로 될 수 있어요. 고우영 만화는 성인 독자층을 확보하며 한국 만화의 새 장을 열었고 신문 판매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 이야기꾼 고우영 특별전은 작가의 작품 세계와 유산을 재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작화, 이야기를 했는지를 예전에 고은 선생님 만화를 봤던 사람들도 그다음에 젊은 학생들도 다시 한번 선생님 작품을 재발견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기획했습니다. 대표작과 원고, 스케치, 그리고 창작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작가 연역을 연도별이 아닌 나이별로 표시해 각 연령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명했습니다. 전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소형 비행기 세스나 310 기종이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ABC 방송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11일 오전 10시 20분쯤 플로리다주 남동부 보카러턴에서 발생했으며 탑승자 3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항공기에 기계적 문제가 발생해 추락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일 중국인의 전쟁 참전을 거론하며 동맹들을 향해 러시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 화상연설에서 현재 중국인 최소 수백 명이 러시아의 점령군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푸틴은 북한군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이제는 또 다른 국적, 중국인을 끌어들여 병력 부족분을 메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도록 놔둬야 하는가라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동맹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끔찍하고 의미 없는 전쟁에서 일주일에 수천 명씩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집중됩니다.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 서울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은 내일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강풍이 관건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풍과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순간 풍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및 항공기 운항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부터는 기온도 떨어집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많이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3.5도, 창원이 10.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창원과 부산은 1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또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